여러 학우들이 보다시피 나는 이 못생긴 얼굴이 부끄럽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기 개나리 핀 오솔길로 걸어들던 날씬한 각선미의 여학생 학우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이쪽으로 걸어오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 3월의 여왕이여,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신문 잡지 그리고 거리의 사람들마다 떠들어대는 김대평 매물한 말이 있습니다. 골목의 삼척동자도 익히 듣고 있는 이 말의 내용은 기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저의 말실수를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북악의 생수 떠마시고 푸른 귀화지붕 밑에 사시는 분 한 분과 바로 그 매문과 휴지 쪼가린가를 만드신 의장 나으리, 그리고 이 나라의 외무부 장관 나으리는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나라의 운명을 적어놓은 이 메모를 국민은 왜 이렇게 모르고 있어야 합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교문서란 워낙 중요해놔서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는 한일회담의 골자란 바로 이 김대평 메모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등록금 내고 국립대학에 다니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인데 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대학생 하면서 어리다 공부나 해라 합니다만 여러분, 대학생이 나서서 이런 나라 팔아먹는 문서의 내용을 알아내지 않으면 나라는 몇몇 정상배들의 손에 의해 거덜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국민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분들은 집안 살림하고 아기를 키우셔야 하죠. 사람이 장가를 들면 처자식 부양하느라 자고로 다른데 정신을 쓸 여유가 없는 법입니다. 장가 안 든 젊은 남자로서 대학생같이 지성과 집단의 힘을 갖춘 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인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오랑캐를 막아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자각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미러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부산 마산에 가서 밀수해 갖고 거금을 거머쥐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놈의 김대평 메모란 것을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쪽발이 선생이 이거 어디 한번 읽어보라면서 내미는 신문에 바로 김대평 메모란 것이 있어서 알량한 일본어 실력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씌어있는 줄 아십니까? 첫째, 일본은 한국의 유상무상의 경제 원조를 한다. 둘째, 한국의 대일 청구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평화선은 철폐하고 한국의 전관수역은 12마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속 내용은 엄청난 폭약을 안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내무부 장관이 평화선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며 10억 달러가 있어도 지킬 수 없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정부가 어민의 생명선인 평화선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쪽발이 신문에 나의 이 알량한 일본의 실력의 눈에도 꽤 속경비정 한 척에 30만 달러 정도밖에 안 한다고 적혀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해경대장이 쾌숙정이 열정만 더 있으면 우리의 어장을 지킬 수 있다고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30척만 있으면 평화선 전역에서 밀수선과 간첩선까지 전부 납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0만 곱하기 30은 900만 달러. 여러분, 우리는 900만 달러만 있으면 우리의 평화선을 철통같이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 900만 달러가 없어서 평화선을 포기한다면 물리대학우들이여, 우리들 모두 하숙비를 모으고 가두로 나가 모금에 앞장섭시다.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옳소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여러분, 이것은 정부가 우리의 가난한 어부들을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며 나라의 주권을 굳건히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박수는 또 한 차례 터졌다. 넓지 않은 규정을 휘어잡고도 나무미 있는 열화와 같은 웅변이었다. 그가 폭포처럼 쏟아내는 말의 흐름을 듣는 젊은이들이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것이 달리 또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적 긍지로 보나 국제관례로 보나 당연히 강점 배상을 받아야 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서명한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묵살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다만 대일 청구권만을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36년간 일본 정부에 저금했던 것, 우리들에게 저놈들이 강매했던 국채, 우리들 은행에서 빼내가지고 뺑소니 친 금괴, 우리 어민들의 것을 빼앗아 치고 도망친 어선. 그러나 이까짓 게다 무엇입니까? 수백만 우리의 조상들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서 전쟁터로 끌고 간 그들이 자나한 무도한 행위, 거기에다 그들을 일본 본토로 만주로 끌고 가 공짜로 부려 처먹은 것 등등, 그들은 과연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겨우 이것의 대가가 3억 달러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쪽발이 신문에 난 기사를 읽어보니 그놈들 나라 중치기 무역회사만 되어도 그야말로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회사죠. 1년에 5, 6달러의 무역 거래량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찌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이 순간에 우리는 저기 저 도서관 학파 친구들처럼 마로니의 그늘 아래에서 책장이나 넘기고 있겠습니까? 또다시 박수가 일었다.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젊은 피의 소용돌이가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리로 뛰쳐나가 이따위 정치와 외교를 펼치는 작자들하고 단판을 벌이고 싶지만 여러분, 시기는 내일 오후 1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워들은 얘기에 의하면 허발의 얘기는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단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허발은 정치학도도 외교학도도 아니었다. 그는 철학도였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한일회담에 대하여 무궁무진하게 아는 것이 많았다. 자신이 말맞다나 일어를 해독하여 일본어 신문을 직접 읽어서일까? 그 말은 그가 지어낸 얘기인 듯 했다. 하여튼 그는 민첩하고 배짱 좋고 입담 좋은 선배였다. 모여선 학생들 사이에서 성식이와 이지도를 만났다. 지도는 종교학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착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성식은 정신없이 허발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이지도는 땅바닥 화단 가장자리에 엉덩짝을 내린 채 두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다. 오후 내내 민족문제 비교 연구회 회원들의 활동으로 그네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벌써 서편의 우중충한 의과대학 건물 뒤로 꼬리를 숨겼으나 학생들은 귀가를 않고 335 짝을 지어 얘기의 꽃을 피웠다. 민비련 회장 안철수는 황금색 구레나루를 휘날리며 교정을 분주히 왕래하였다.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으나 적어도 이들 젊은이들은 나름대로의 확고한 구구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고집스럽고 어느 면 시골스러운지도 모른다. 김옥민 같은 의과대학생의 생각도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는 것이다. 회원들은 그날 밤 허발의 자취방에서 마지막 모임을 갖기로 하고 헤어졌다. 영주는 집으로 돌아와 학생들의 학과를 지도했다. 그리곤 다시 학교 근처로 와서 학림 다방에 들렀다. 안영란에게 전화를 했다. 오늘 아침 잠결에서 본 그녀를 정면으로 보고 싶었다. 안영란에게 이렇게 전화하는 것을 영주는 자기 스스로에게의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용기 백배하고 패배를 이길 수 있는 젊은이다운 열정의 소유자임을 자신에게 설득하고 싶었다. 죽음의 냄새만이 횡행하는 골짜기에 처박힌 인간이 아님을 입증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형란은 막 돌아와 집에서 쉬고 있었다. 그녀는 마포의 아파트를 한 채 얻어 자취하고 있었다. 형란은 기꺼이 나가겠다고 했다. 형란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영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긴장되었다. 마치도 링 위에 오르기 위해 시간을 기다리는 권투 선수의 심정 같았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여학생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능력에 붙이는 상대를 기다리는 격투기 선수의 심정이 이러하리라고 생각했다. 영주는 대학생이 되었으나 다른 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이성 접촉을 한 셈이었다. 그것은 오해수 여인과의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그녀와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거의 언제나 영주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그녀의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 능동적인 행동을 취한 적이 거의 기억되지 않았다. 형란에게서 견딜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 심한 갈증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접근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고 어느면 계산된 것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녀에게서 강렬한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사실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 그리고 영준 자신에게 적어도 무관심한 것은 아닌 듯 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점을 가지고 그녀에게 도전한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도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심리적 추락을 미연에 방지해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기구한 운명의 여인에게 빨려들어 너무나 절절한 감정의 포로가 되었던 지난 1년간이 아득한 전설처럼 느껴져 왔다. 이제는 정말 금방 사랑의 감정을 획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형란에게 능동적으로 한번 프로포즈해 보리라. 그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싶었다. 그는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심적 상태를 굳세게 다지고자 했다. 여자를, 더구나 형란이 같이 앳되고 아름다운 아이를 희롱하고 싶지는 않았다. 사랑의 생명을 거는 여자로 하여금 사랑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서는 피가 흐르게 된다는 것을 영주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계단에서 형란이 한껏 퍼머된 머리털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의 창백하면서도 윤기나는 얼굴이 드러났다. 해맑은 얼굴을 호수와도 같이 큼직한 두 개의 눈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영준이 앉아있는 소파를 향해 또박또박 걸어왔다. 형란은 얼굴에 조용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형란아, 밤늦게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야, 나올만 하니까 나왔지 뭐. 억지로 나온 건 아니야. 그나저나 입학식 날 나와줘서 고마웠다.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시골에서 대문과 뭔가를 하느라고 얼마나 같이 수다 냈니? 그럼 영준이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늦게 들어갔으면 내 입학식에 안 나왔을 거야? 그야 당연히 나야 갔겠지. 나도 그랬을 뿐이야. 두 젊은 남녀 학생들은 커피를 시켰다. 그들은 그들의 감각 기능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관찰했다. 그들이 만나지 못했던 사이 상대방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감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서 고향인 분지도시의 짙은 채취가 많이도 가셔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완고하고 보수적이며 험구스러운 풍습이 조금은 변해 있었다. 그들이 어투에서도 고향의 심한 사투리 억양이 많이도 죽어 있음을 서로가 느낄 수 있었다. 입학식 날 잠깐 보기는 했으나 워낙 사람들이 많았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옛날 친구들을 처음 만난다는 흥분 때문에 각기 차분한 마음으로 다른 학생들을 관찰해 볼 겨를이 없었다. 영주는 형란을 마주대하고 앉으니 지나간 1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내리에 반추되었다. 죽음이란 이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그 터널은 아직 끝나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것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게도 생각되었다. 자신은 인생의 단맛순만을 다 보고 이제는 이렇게 사색의 폐안으로 밀려온 것 같기도 했다. 형란은 틀림없이 변해 있었다. 영준 자신만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 죽음이라는 이름이 바닥을 여행하고 온 자신이기에 자신이 변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형란은 왜 이렇게도 변했을까? 그녀가 변했다는 얘기는 여고생의 제복에서 여대생의 투피스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년이란 세월치고는 그녀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어쩐지 그녀는 어떤 틀 속에 갇혀있지 않은 듯 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타계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어쩐 일인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둘은 다방을 내려와 어둠이 짙게 늘어찬 거리에 섰다. 학교 앞 하수도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솟구쳤다. 학교의 규정에는 어둠과 정적만이 들어차 있을 뿐이었다. 나라가 가난한가 봐. 왜? 제1위 국립대학 교문 앞의 하수구도 복귀하지 못하니 말이야.
건물도 일제강점기 그대로야. 해방된 지가 20년이 되어가는데. 사립대학의 형편이 조금 나을지도 모르지. 2월인가 국립대학 교수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울상을 짓고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연구고 강의고 할 수가 없다고 결의를 했대. 나도 그 기사 읽었어. 도대체 얼마씩 받는데? 정 교수가 10,000원을 넘지 않나 봐. 어머, 우리 집 식모아줌마 월급이 5,000원인데? 영준과 형란은 진화촌으로 들어가 늦은 저녁을 먹었다. 분위기 있게 젓가락질을 하는 형란의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영준은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화려하고 기품 있는 형란을 자신이 순수한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은 부끄러웠다. 식사를 마치고 의과대학 교문 앞으로 다시 걸어왔다. 그녀를 버스에 태워보내기 위해서였다. 형란아, 내일 거사가 있어서 오늘은 이만 헤어지자. 여유있게 만나서 영화도 보자꾸나. 그래 그러지 뭐. 나도 전화해도 되지? 그럼 당연하지. 마침 택시 한 대가 그들 앞에 와서 멎었다.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앉은 형란의 표정이 자네등 아래 뚜렷이 부각되었다. 순간적으로 영주는 자신에게 부르짖었다. 자신과의 싸움에 지지 말자. 밑으로 빠진 어둡고 흐미진 과거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알 수 없는 색깔로 채색된 미래를 향해 과감히 자신을 던져야 한다. 그는 문을 닫아주는 척하면서 입을 깼다. 데려다 줄게. 응? 그래. 형란은 다소 놀라는 표정으로 자리를 내주었다. 흐릿한 자네등 불빛 아래 탄력있게 솟아오른 형란의 두 무릎이 드러나 있었다. 영조는 저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다가오는 오해수 여인의 간절한 초상을 잊어버리고 싶었다. 인간이 타인과 정을 맺는다는 것, 특히 남녀간의 정을 맺는다는 것, 이것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줄이야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형란은 거침없이 행동했다. 그녀는 아파트의 계단을 앞장서서 올라가 문을 땄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전역에 이 정도 단지의 아파트는 오직 이것밖에 없었다. 단지를 형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었다. 아직은 다들 가난에 떨던 시절이었다. 엄청난 동족 상잔의 포화가 끝난 지 아직 10년 세월이 흐르지 못했다. 그러나 형란에게는 풍요로움이 찾아와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약간의 주류를 내놓았다. 영준으로서는 처음 들어가 본 아파트였고 처음 본 냉장고였으며 못 보던 양주병이었다. 잘 사는군. 조금. 전부 아버지 거야. 내 건 아무것도 없다. 형란을 따라온 덕택에 양주까지 마시게 되다니. 마시다가 남으면 가져가서 마시라고. 주기를 느끼기 시작한 영주는 마음의 빗장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는 옆에 앉아있는 형란의 어깨를 안았다. 그녀는 뿌리치지 않았다. 영준아, 너 이러지 마. 나 만만한 계집애 아니야. 누가 널 만만하다고 했냐? 나 한 맺힌 계집애라고. 무슨 소리? 너같이 복받은 아이가 한이 맺히다니? 그건 피상적으로 봤을 때의 얘기겠지. 영조는 직감적으로 형란에게 남들이 결코 모르는 무슨 사연이 있음을 느꼈다. 죽음이라는 바닥으로의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온 자신이 아닌가. 다들 자신만의 사연을 가지고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형란은 전죽에 스위치를 넣어 음악이 흐르게 했다. 베토벤의 운명이었다. 야, 너같이 화려한 애에게 어울리지 않는군.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나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운명이란 말을 곱씹곤 해. 날 안으려면 여기 바로 서서 정면으로 하나. 영주는 절대로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시금 연애 감정의 포로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젊은 남녀는 어차피 피부를 부딪히면 억제할 수 없는 열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된다. 그는 자신에게 다짐하고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탄력 있는 두 어깨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입술에는 아무런 갈증이 오지 않았다. 형란은 경험이 없는 아이임에 틀림없었다.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영주는 이상하게도 정신이 깨이고 몸은 굳어져옴을 느꼈다.
형나는 어쩐지 만만한 아이가 아닌 듯 했다. 둘은 다시금 떨어져 자리에 앉았다. 영준아, 넌 날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는 잔을 비우고 영준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하지. 그럴지도 모르지. 미스 어디어디의 딸이니까. 넌 날? 수제라고 생각해. 그 다한 한 가지 이유야. 널 여기까지 오게 한. 치사한 얘기로군. 난 중질도 못되고 지독한 둔재야. 나에게 천재는 필요 없어. 그러나 수제가 필요해. 인간 김영준은? 그따윈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영준은 엉겹결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는 술잔을 놓고 아파트를 벗어났다. 형나는 소파에 앉아 잘 가라고 손을 흔들었다. 영준은 자신의 가슴을 훑고 지나가는 전류를 느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가눌 수가 없었다. 형나는 거대한 암벽이었다.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10년 정도의 연상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알지 못할 한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 강했다. 그녀의 촘촘하고 다듬어진 감각에 비하면 자신은 얼마나 유치한 얼치기 촌놈인가. 허발의 자취방에는 민비련 회원들이 다들 모여 있었다. 선배들은 다들 둘러앉아 선언문의 초안을 짜기에 정신이 없었다. 여기에 곁들인 몇 가지의 결의문을 작성했다. 안철수 회장은 다른 회원들이 작성한 내용을 검토하고 자구를 고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언문과 결의문의 초고를 확정지었다. 영준이 왔구나. 너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냐. 그래, 신입생들의 참여가 괜찮을 것 같대? 네, 힘 잘하는 데까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다들 우리들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내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여할 것 같습니다. 대략의 연락망 같은 거 만들어봤냐? 그런 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숙집이 모여있는 동네마다 중심적인 학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놓았습니다. 그럼 됐어. 학생들이 자진해서 참석해야지. 억지로 하라 한다고 해서 할 아이들도 아니지. 전 억지로 내일 참여해달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잘했어. 영준은 선배들이 작성한 선언문과 결의문의 초고를 매직펜으로 깨끗한 종이에 정서했다. 이 작업이 예상외로 시간을 많이 빼앗아 먹어 그는 결국 통금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허발 선배의 자취방에서 밤을 밝히게 되었다. 드디어 3월 24일의 아침은 밝았다. 새벽에 구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이 허발의 하숙집에 나타났다. 어젯밤에 만들다가만 이한용의 허수아비를 완성시켰다. 대학생들은 언제부터인가 대학 단독으로는 학생 집회를 결성하지 않고 서로들 형편을 알아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계투쟁을 시도하고 있었다.